돈은 평생 모았는데 사람은 왜 떠나가는가?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일궜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려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모임에서 계산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자식들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 아버지는 왜 맨날 그러세요? 어머니, 좀 쓰시면서 사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진다. 평생 아꼈는데,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베풀었는데, 간섭한다는 말을 듣는다. 돈을 쓰는 방식 하나가 당신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노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 노년의 품격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나온다. 젊을 때는 많이 버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쓰느냐가 격을 결정한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돈의 품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약자에게 건네는 돈의 온기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나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 돈을 건네는 상대가 부자일 때는 누구나 공손하다.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 앞에서, 식당 종업원 앞에서, 택시 기사 앞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당신이 자주 가는 시장을 떠올려보라. 채소 파는 할머니에게 500원 깎아달라고 실랑이 한 적이 있는가? 택시에서 내릴 때 거스름 돈 500원까지 꼬박꼬박 받아 챙긴 적이 있는가? 정약용도 강진 유배 시절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작은 것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착각한다. 아끼는 것이 미덕이고 깎는 것이 현명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00원, 200원을 아끼려다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 당신이 물건을 사는 곳을 떠올려보라. 동네 슈퍼에서 계산할 때 100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에이, 100원쯤이야. 다음에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고맙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100원 거슬러 받을 때는 어떤가? 아, 100원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재래시장에서 파 한 단 사면서 이거 하나 더 줘요. 덤으로 하고 당연하게 요구한 적이 있을 것이다. 택배 기사가 무거운 짐 들고 5층까지 올라왔는데 문 앞에 놔요. 한마디만 던진 적도 있을 것이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당신의 이미지가 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세인 전직 버스 기사 김 어르신이다. 이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 이분은 절대 값을 깎지 않는다. 5,000원어치 사면서 거스름 돈 500원은 늘 놔두고 온다. 할머니, 거스름 돈은 됐어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처음에 상인들은 어색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김 어르신이 오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 시금치 좋은 거 들어왔는데요.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내어준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500원 더 쓴다고 가난해지나? 저 할머니 하루 종일 서서 버는 돈이 얼만데? 그 정도는 써야 사람이지. 반면 어떤 분은 다르게 행동한다. 60대 후반의 박 씨는 식당에 가면 늘 불만이 많다. 반찬이 조금만 적어도 종업원을 부른다. 아니, 여기 반찬이 왜 이래요? 좀 더 가져와요. 밑반찬 리필이 늦으면 소리를 높인다. 내가 돈 내고 먹는데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기 서비스 음료 안 줘요? 다른 집은 다 주던데. 함께 간 자녀들은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제발 좀. 종업원들은 박 씨가 오면 서로 피한다. 저 테이블 내가 해. 같은 돈을 쓰고도 김 어르신은 환영받고 박 씨는 기피 대상이 됐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건네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가난한 제자들을 가르쳤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제자들 밥값을 걱정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평생 스승을 잊지 않았고 다산의 학문은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다. 재물은 흩어질 때 비로소 사람을 얻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재래시장이나 노점에서는 값을 깎지 마라. 그 몇백 원이 상인에게는 하루 수입의 일부다. 둘째, 택시비 잔돈 500원 이하는 괜찮습니다. 해보라. 손해가 아니라 품격을 사는 것이다. 셋째,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를 건네라. 여름엔 시원한 음료 하나면 더 좋다. 넷째, 식당에서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팁처럼 남겨라. 돈보다 귀한 것이 진심 어린 인사다. 다섯째, 돈을 건넬 때 던지지 말고 두 손으로 공손히 전하라. 그 작은 동작이 당신의 격을 보여준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베풀문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약자에게 돈을 건네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밥값을 내는 타이밍과 눈치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지갑을 꺼내는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아니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거나 신발끈이 풀어지는가? 밥값 내는 모습 하나에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난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계산대 앞 30초에 무너지기도 한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 보라. 동창회나 개모임에서 식사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고 누군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 아, 나 화장실 좀 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벌써 계산했어? 하며 뒤늦게 지갑을 꺼내는 사람이 있다. 계산서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이번엔 누가 내려나 하고 눈치를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솔직히 인정해보라. 문제는 이런 행동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기억한다. 저 사람은 맨날 안내, 저 사람은 꼭 늦게 지갑 꺼내 하고 뒤에서 말한다. 입으로는 안 해도 마음속에 점수를 매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세인 이 여사님이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했고 지금은 여고, 동창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다. 이분은 모임 때마다 남들 모르게 먼저 계산을 한다. 식사 중간에 화장실 가는 척하며 슬쩍 카운터에 들른다. 카드를 건네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친구들이 안다. 어머, 언제 계산했어? 이 여사님은 웃으며 말한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쏘는 거야. 너희들 만나니까 밥맛이 꿀맛이네. 커피는 너희가 사. 친구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에 자기가 내겠다고 먼저 나선다. 모임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하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매번 내는 게 아니야. 3번에 1번 정도? 근데 낼 때는 깔끔하게 내는 거지. 생색내면 뭐하러 내나. 반면 어떤 분은 다르게 행동한다. 70대 초반의 최 씨는 등산 모임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이유가 좋은 게 아니다. 이분은 계산할 때가 되면 꼭 머뭇거린다. 지갑을 꺼내는 척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계산하면 그제야 말한다. 아이고, 내가 내려고 했는데 자네가 왜 냈어? 다음엔 내가 꼭 낼게. 그 다음에도 똑같다. 오늘은 내가. 벌써 계산했어? 아이고, 참, 다음엔 진짜 내가 낸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다. 회원들 사이에서 최 씨는 빈대라는 별명이 붙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단체 카톡방에서 은근히 빠진다. 이번 산행은 소규모로 가자 하면서 최 씨만 빼고 연락한다. 본인만 모른다. 정약용도 벗들과 어울릴 때
궁색하게 굴지 않으려 했다. 유배지에서 형편이 어려웠지만 술자리에서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있는 대로 나누고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인색함이 우정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다고 여겼다.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껄끄러워지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3번에 1번은 내가 먼저 계산하라. 룰을 정해두면 부담이 줄어든다. 둘째, 낼 거면 깔끔하게 내고 생색내지 마라.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한마디면 충분하다. 셋째,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커피라도 사라.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작은 보답이 예의다. 넷째, 더치페이 할 거면 10원 단위까지 따지지 마라. 내가 조금 더 낼게 하는 여유가 품격이다. 다섯째,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사전에 솔직하게 말하라. 숨기고 피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낫다. 이런 작은 태도들이 당신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만든다. 정약용은 재물은 쌓아두면 썩고 나누면 거름이 된다라고 했다. 약자에게 건네는 돈의 온기, 밥값을 내는 타이밍과 눈치, 이 2가지를 실천하면 이미 주변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3번째, 자식과 손주에게 쓰는 돈의 목적이다. 가족 사이의 돈 문제는 가장 예민하고 상처받기 쉽다. 피 붙이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오히려 피 붙이라서 더 아프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때 조심해야 한다. 당신은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거 아껴 써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돈과 함께 잔소리가 따라붙지 않는가? 손주에게 용돈 주면서 할머니가 줬다고 꼭 말해야 하고 신신당부한 적이 있는가? 자식에게 목돈 보태주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고 마음속에 장부를 적지 않는가?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이다. 하지만 그 돈에 조건을 붙이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된다. 당신의 자녀를 떠올려 보라. 명절에 용돈을 줄 때 어떤 표정을 짓는가?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지 않는가? 받자마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재빨리 봉투를 치우지 않는가? 그건 돈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다. 돈과 함께 따라오는 기대와 잔소리가 무거워서다. 이만큼 줬으니 자주 와라, 명절엔 꼭 얼굴 보여라. 말로 안 해도 눈빛에 다 담겨 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5세인 박할머니다. 평생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다 10년 전에 은퇴하셨다. 이분은 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용돈을 줬다. 봉투 안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넣었다. 우리 강아지 대학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어. 할미가 응원한다. 그게 전부였다. 얼마를 줬는지 묻지 않았고 뭘 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성적표 보여달라는 말도 없었다. 손녀는 그 할머니를 센스쟁이 할미라고 부른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고 방학 되면 먼저 찾아온다. 할머니 집에 오면 휴대폰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야. 걔가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 효도지. 줬으면 잊어버려야 해. 반면 어떤 분은 다르게 행동한다. 70대 초반의 김 씨는 아들이 집을 살 때 보탰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명절 때마다 한마디씩 한다. 내가 그 집에 보탠 게 얼만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집 인테리어 바꿨다며?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지. 며느리가 새 가전을 사면 한마디 한다. 돈이 남아도나 보네. 에어컨이 고장났어? 왜 또 새 거 사? 손주가 학원을 옮기면 또 한마디 한다. 그 학원비 내가 보탠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결국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그 돈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 뒤로 아들네 방문이 뜸해졌다.
명절에도 바빠서요 하고 반나절 만에 간다. 카톡을 보내도 내 한 글자만 온다. 김 씨는 서운하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같은 돈을 주었는데 박할머니는 손녀의 친구가 됐고 김 씨는 아들에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됐다. 돈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었느냐의 차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물려줄 밭도 집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산 대신 마음가짐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진짜 유산이다. 자식을 제물로 묵지 않고 자립하게 놓아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식에게 돈 줄 때는 조건을 붙이지 마라. 주는 순간 내 돈이 아니다. 둘째, 줬으면 잊어버려라. 내가 줬는데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관계가 금간 것이다. 셋째, 손주 용돈은 부모 앞에서 줘라. 몰래 주면 며느리나 사위 입장이 난처해진다. 넷째, 돈으로 관심을 사려 하지 마라. 자주 얼굴 보고 싶으면 돈 대신 전화를 해라. 다섯째, 유산으로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마라. 너한테 안 물려준다는 협박은 가족을 원수로 만든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정약용은 재산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약자에게 건네는 온기, 밥값 내는 타이밍, 자식에게 쓰는 돈의 목적. 당신도 한 번쯤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네 번째,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자식 학비 대느라, 집 장만하느라, 결혼 비용 대느라.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 쓴 돈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의 옷장을 열어보라. 10년 넘은 내복이 아직도 있지 않은가? 구멍난 양말을 꿰매서 신고 있지 않은가? 아직 입을 만해하면서 색바랜 옷을 걸치고 있지 않은가? 냉장고를 열어보라.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괜찮아, 끓이면 돼 하며 먹고 있지 않은가? 맛있어 보이는 과일 앞에서 가격표 보고 망설이다 그냥 지나친 적이 있지 않은가? 혼자 먹기 귀찮아서 라면이나 죽으로 대충 때운 적이 있지 않은가? 나 하나 먹자고 뭘 차려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지 않는가? 이렇게 대충 살아서 누가 좋은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그 자식들은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홀대하다가 몸이 축나고 마음도 축난다는 것이다. 대충 먹으니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나가기 싫고, 나가기 싫으니 사람을 안 만난다. 악순환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세인 최어르신이다. 젊은 시절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지금은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내신다. 이분은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한다. 매달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사진을 배운다. 1년에 2번은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간다. 제철 과일은 꼭 사서 드시고 좋은 고기도 가끔 구워 드신다. 자녀들이 걱정할까? 오히려 반대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니까 저희가 마음 편해요.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 짐 안 되는 거야. 이 돈은 낭비가 아니라 보험이다 생각하고 쓴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르게 행동한다. 80대 초반의 정할머니는 평생을 아끼며 사셨다. 속옷은 닳아서 올이 풀려도 새로 안 산다. 아직 입을 만해. 과일은 비싸서 거의 안 드신다. 나 하나 안 먹는다고 죽나. 겨울에도 보일러를 최소로 틀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 전기세가 얼만데? 자식들이 용돈을 드려도 안 쓰신다. 이거 모아서 너희 줄 거야. 자식들은 답답하다. 엄마, 제발 좀 쓰시면서 사세요. 저희 그 돈 필요 없어요. 결국 정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지셨다.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신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대화가 없다.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맛있는 거 좀 드시면서 사세요. 귀찮아. 나 혼자인데 뭘. 아끼고 아껴서 남은 게 무기력과 우울이다. 같은 노후 자금인데 최 어르신은 건강과 활력을 샀고 정할머니는 무기력을 샀다. 돈을 쓰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약용도 노년에 자신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차 한 잔의 여유, 자연을 벗삼는 산책.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풍류를 즐겼다. 그는 몸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 생각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해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1년에 한 번은 좋은 옷이나 신발을 자신에게 선물하라. 당신도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 둘째, 먹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마라. 제철 과일, 좋은 반찬이 보약보다 낫다. 셋째, 배우는 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문화센터 강좌, 취미 활동이 치매 예방보다 효과 있다. 넷째, 혼자라도 밥상은 제대로 차려라. 대충 먹으면 몸도 마음도 축난다. 다섯째, 자식에게 줄 유산보다 내 노후 자금이 먼저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다. 이런 작은 투자들이 당신의 노후를 빛나게 만든다. 정약용은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다. 약자에게 건네는 돈의 온기, 밥값 내는 타이밍, 자식에게 쓰는 돈의 목적, 나 자신을 위한 투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5번째, 경조사비와 회비에 대한 태도다.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비는 피할 수 없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칠순잔치, 청첩장과 부고장은 쉬지 않고 날아온다. 그때마다 봉투를 준비하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경조사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당신의 경조사 경험을 떠올려 보라. 청첩장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축하해야지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얘는 내 자식 때 얼마 했더라? 하고 장부부터 펼치는가? 걔는 내 자식 결혼식에 5만 원 냈어. 나도 5만 원만 해야지. 저 집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안 왔어. 나도 안 갈 거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계산하는 자리가 된다. 경조사비가 마음이 아니라 세금처럼 느껴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식은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9세인 강 어르신이다.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은퇴해서 지내신다. 이분은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의 자녀 결혼식 소식을 들었다.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는 어려웠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강 어르신은 카톡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직접 못 가봐서 미안합니다. 자녀분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성의를 계좌로 송금했다. 액수가 큰 게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마음을 기억했다. 몇 달 뒤 강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지인이 먼저 연락해 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뵈러 갈게요. 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게 인연을 잇는 거야. 반면 어떤 분은 다르게 행동한다. 70대 중반의 조 씨는 경조사에 철저히 계산적이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장부를 적는다.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다 기록해둔다. 내가 낸 만큼만 딱 돌려받겠다는 생각이다. 친구 아들 결혼식 청첩장이 왔다. 장부를 펼쳐본다. 이 집은 우리 딸 결혼할 때 10만 원 했네.
나도 10만 원만 해야지. 그런데 그게 15년 전 일이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똑같이 10만 원을 낸다. 더 문제는 불참이다. 걔네 집은 내 환갑 때 안 왔어. 퉁치면 되지 뭐. 그러고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 씨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저 사람은 다 계산에 정없는 사람이야. 모임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진다. 본인은 억울하다. 나는 공정하게 한 건데 뭐가 문제야? 같은 경조사비인데 강 어르신은 인연을 얻었고 조 씨는 평판을 잃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담았느냐의 차이다. 정약용도 어려운 시절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했다. 흉년의 이웃을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라고 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누는 것이 예의의 시작이다. 경조사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갚고 쌓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기쁜 자리는 못 가도 슬픈 자리는 꼭 가라. 장례식에 얼굴 비추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둘째, 봉투에 짧은 덕담이라도 적어라. 축하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한 줄이 봉투를 빛나게 한다. 셋째, 받은 만큼은 돌려주는 것이 기본 예의다. 기억이 안 나면 기록해둬라. 넷째,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진심 어린 전화라도 해라. 침묵이 최악이다. 연락 없음은 무관심으로 읽힌다. 다섯째, 모임 회비는 밀리지 마라. 총무 힘들게 하면 저 사람은 늘 그래 하고 뒤에서 말이 나온다. 이런 작은 성의들이 당신의 인연을 지켜준다. 정약용은 예의는 사치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다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돈의 품격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5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약자에게는 넉넉히. 둘째, 밥값은 먼저. 셋째, 자식에게는 조건 없이. 넷째, 나에게는 아낌없이. 다섯째, 경조사는 마음을 담아.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끼고 또 아꼈다. 자식 키우느라 내 한 몸 돌볼 틈이 없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을 일궜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된다. 돈을 모으는 시간은 지났다. 이제는 돈을 멋지게 쓰며 당신의 인생을 빛낼 차례다. 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통장 잔고는 줄어도 추억과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인색하게 움켜쥔 돈은 당신과 함께 사라지지만 따뜻하게 나눈 돈은 당신이 떠난 뒤에도 기억된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품격 있게 베푸는 어른이다. 멋지게 쓸 권리가 있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는 베풀고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움켜쥔다라고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